진압하는 예행연습. 아니 국가가 위기가 안 왔는데 경찰들이 자기들 편끼리 절반을 나눠서 데모 진압하는 훈련을, 이게 신문에 보니까 5년 만에 처음 부활했다 그래요. 5년 만에. 그 경찰들이 왜 이 데모 진압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편먹고 왜 강렬하게 연습하느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보여줘 보세요. 한 참가자는 접이식 폴리스 라인 위로 올라섭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경찰의 집회 강제 해산 훈련 모습입니다. 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 장비를 압수하는 훈련과 불법 집회를 해산하고 검거하는 훈련이 중심입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캡사이신 분사 전술 훈련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한 화합물로 2000년대 들어 최루액 사용이 중단되면서 대체제로 도입됐습니다. 안정성이 높다곤 하지만 많이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0% 무해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자, 아니고. 됐어요. 이게 아까 그 밀고 당기고 하는 게 같은 편,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냐, 체류탄 다시 쓰겠다는 거야. 체류탄 액을 다시 쓰겠다는 거야. 이 연습이 왜 하느냐, 이만큼 위급해졌다는 거야. 잘못하면 이거요, 이번에 여름 8월 1일 전까지 대한민국이 정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형 훈련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한 거 혹시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위급하면 이렇게 국무회의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겠냐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국가 현재 상태가.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 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이거 말고.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님이 국회에다가 야간 집회 방지법을 개정하려고 김기현 대표님이 지금 시작을 했어요. 하면 지금 국회 의석이 저쪽이 180석인데 통과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빌미를 주게 되는 거야. 저쪽 애들한테 빌미를 주고, 그래서 나는 예측하기를 광주 사태가 광화문에서 일어난다. 이번에 일어나면 최소한 10만 명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으로 다음 이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충훈 박사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그 균형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예, 우크라이나가 그 한족 속에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지. 유럽 쪽을 좋아하는 우크라이나인이 한 80% 되고 그리고 정확히 한 18% 정도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한국으로 말하면 전라도하고 같은 거야.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정서를 전혀 다르게 하는 그렇죠. 인간들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18% 되는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러시아인. 예. 러시아인은 이거는 우리나라 전라도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많은데 거기 미군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전쟁 안 납니다. 미군이 한 사람, 미국이 정말 소련이 전쟁 못하게 하려면 미군 500명 전쟁 나기 한 일주일 전에 갖다 놓으면 전쟁 안 나요.
이승만 박사가 젤렌스키보다 100배 위대한 거는 전쟁 나니까 미군 불러왔습니다. 오게 했어요. 몇십만 명. 저건 한나도 못 불렀는데 일단은 뭐 그 나라가 전쟁 대비를 안 하고 국민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독립할 때 탱크가 8,000대, 전투기가 6,000대 있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 구르는 탱크 200대, 뜨는 비행기 150대 있는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장군님께서 그 코미디언이 대통령 됐다고 그랬죠. 부패하고. 그래서 나라 뺏겼는데 준비 대비를 안 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동맹이 없었다는 거 하고, 국가가 완전히 분열돼 있었다는 거, 그 세 가지가 전쟁을 초래한 조건입니다. 지금 재미있는 거는 그 나라 땅덩어리 넓이가 우리나라의 6배인데 그 중에서 그 인구가 제가 18%가 러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뺏긴 땅이 18%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 사는 거가 100% 일치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 18%예요. 그 나라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미국 언론에도 애국적으로 잘 싸우는 줄 아는데 돈 많은 놈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전쟁 시작 때 4,100만인데 거기서 한 800만 러시아 빼면은 한 3,300만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 거기 남아있는 거 한 2천만 조금 넘어요. 자, 한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미국의 국방부 장관 출신 로널드 레이건 때 럼스폴드 캐스퍼 와인버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야. 이 장관이 한반도는 이렇게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끝날 것이다 하고 책을 썼어요. 책을. 그 책 한번 띄워줘 봐요. 한반도는 이것으로 마지막 종말을 구할 것이다. 이게 국방부 장관이 쓴 책인데 네네. 이 책을 쓸 때 내용은 뭐냐. 어느 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하고 태극기 집회가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계속 할 때에 그때는 북한에서 지하 땅굴을 통하여 북한군 소위 하나가 내려올 것이다. 내려와서 뭐 하느냐. 빌딩에 올라가서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태극기 부대를 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간첩이. 어디를 쏘느냐. 자기네 편. 촛불 시위를 향하여 빌딩에서 사격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한 10여 명이 죽는다는 거지. 촛불 시위가.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내전으로. 왜? 경찰이 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바로 내전이 붙어서 그것으로 대한민국은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쓴 책에 써놨는데 하도 충격이 돼서 내가 지금 다빈을 통하여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쏴드릴 테니까 전 국민에게 다 알려야 돼.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종말은 이렇게 끝난다고. 이해가 됐어요? 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책이 나온 것은 이제 좀 됐습니다. 이제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이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1980년대 초반인데 저 책은 이제 1998년인가 그래요. 나온 그 연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땅굴 우리나라가 지금 찾아낸 건 4개죠. 그 미국에서 북한 군사백서 보면은 땅굴 20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소설처럼 썼어요. 시나리오니까 미래의 얘기니까. 첫 책 제목은 The Next War, 다음번 전쟁 해가지고 여러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를 한국 전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저 책의 1장이 한국 전쟁이고 정확히 98페이지까지가 한국 전쟁 얘기인데 첫 장면이 땅굴을 통해서 북한의 루테넌트 최중희가 땅굴을 통해서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면은 뭐 소설처럼 썼어요. 금년봄에도 서울은 이쪽 세력과 저쪽 세력이 그냥 개엉망으로 붙어가지고 시내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최중희는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 뒤쪽에 있는 건물에 올라가서 총을 겨누고 그 데모가 막 시끄러워졌을 때 그 반대쪽,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민노총 쪽으로 총을 갈긴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야 경찰이 우리를 쐈어.
라고 해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장면.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가죠. 전쟁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내전이야. 그러면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된 게 1946년 10월 폭동이에요. 대구 폭동.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광주 사태. 똑같은 원리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근데 이것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민노총이 지금 극렬한 지금 야간 투쟁을 왜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때에 이제는 땅굴을 통해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중국의 조선족이 있죠. 중국의 조선족이 중국 사람하고 합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야. 놀라지도 않아요. 몇 명이라고? 근데 이제는 북한 애들 간첩이 절대로 이제 휴전선 통해서 안 와요.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조선족 호구를 사요. 호적을 사가지고 공식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나는 중국 교포들한테 미안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금 100만 명이 한국에 와서 사는데 그 중에 10%는 난 북한의 간첩을 하고 보는 겁니다. 10%는. 증거가 뭐냐? 그들이 지금 촛불 시위하는데 조선족 애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나라 끝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조금 타임이 북한의 지시가 딱 내려오면 바로 조선족 애들이 10여 명이 옥상에 올라가서 총 가지고 그것도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복 갈아입고 사격해버리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이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주한미군이 있어도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주한미군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전이기 때문에 이 암호가 보세요. 문재인이가 작년에 유엔 총회 가서 6.25 전쟁을 내전이라 그랬어요. 내전. 자, 이게 바로 빨갱이들이 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강화문에서 경찰하고 또 태극기 부대하고 양쪽이 붙어서 총격전이 붙었을 때 이거는 내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바로 미군은 나가라 그러면 앗소리 못하면 미군은 나가야 되는 거야. 왜? 국내 문제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해결책. 오직 이 해결책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주먹 쥐어봐요. 옆 사람 해봐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마을 조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교총 조직을 하고, 다시는 한국의 6.25 같은 광주사태 같은 피 흘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 걸고 조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우리 전화를 받고 있는 300만부터 여러분들이 다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이 목숨 걸고 활동을 하여 300만 명이 지금 우리의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편이란 말이야.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은 말이야. 이 사람들을 6월 6일 날 총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10명씩만 합하면 3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6월 6일 날 3천만 명이 강화문에 나와야 돼. 그래야 저쪽 애들이 겁을 먹고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자,